없는데?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가이퍼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이 차는 모닝이고요. 2018년형 럭셔리에 드라이브 와이즈 넣어가지고 1210만원 정도 하는 옵션의 차입니다. 모닝이 1210만원을 주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왼쪽부터 보면 여기 이제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가 있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전동 접이가 되긴 하지만 자동으로 접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타고 내리실 때마다 눌러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반떼급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전동접이가 달려있으면 차 문을 잠그면 알아서 사이드미러가 잠기고, 차 문을 열면 사이드미러가 알아서 열리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그 릴레이는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이 점은 매번 내릴 때마다 직접 접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관련 버튼들은 다 여기에 있고, 요거는 이제 애들이 창문 뒤에서 열까봐 열지 말라고 잠가주는 버튼이죠. 닫고 열고. 운전석 유리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석 쪽에 이 도어 쪽 암레스트를 보면은, 여기는 일반 매트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약간 실내 디자인 업그레이드 감을 위해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죽 시트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팔걸이 부분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가죽이 덮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가죽이 들어가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플라스틱보다는 재질감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죠. 아무래도 모닝인지라 여기 도어 쪽 부분에는 고무 받침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고무 받침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뭐 동전이나 핸드폰 올려놨을 때 차가 떨리면서 약간 이런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아끼는 것 같아요. 모닝 같은 경차에서 뭐 재질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석 왼쪽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타이어 공기압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하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구동력 제어 기능 버튼인데, 사실상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겨울에 눈길에 차가 파묻혀 가지고 앞으로 안 간다 싶었을 때 쓴다고 하는데, 이거 뭐 거의 쓸 일은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 높이 조절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다들 보통 맨 위로 올려놓고 타시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차 한번 사고 나면 거의 건들 일이 없는 부분입니다.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 상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이걸 아래로 쭉 내리면 아예 닫히죠. 요즘 기아차는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나오더라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나왔던 기아의 스티어링과 똑같고요. 이런 부분 보면은 이제 이 모닝 말고 K3나 K5 같은 차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 게, 그런 차들의 핸들이 결국에는 내려가다 이런 모닝까지 내려오거든요. 모닝을 위해서 따로 스티어링을 이제 만들질 않으니까 그냥 위에서 썼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게 더 싸니까요. 괜히 모닝만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었다가는 금형비만 나가고 재고 관리도 안 되고. 근데 모닝도 지금 일반 K3 같은 차가 쓰는 이런 스티어링을 씁니다. 이거는 가죽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지금 소나타 깡통보다는 스티어링 재질은 모닝이 더 낫죠. 여기는 그냥 일반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약간 폭신한 감이 있습니다. 모닝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데, 이 모닝 같은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으면 좋은 점은, 고속도로 운행할 경우에 한 100km, 110km로 계속 악셀을 밟고 있으면 4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RPM을 높게 쓰거든요. 그럴 때 발로 이제 엔진의 진동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가기에는 약간 몸에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 켜놓으면 내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어쨌든 차는 계속 앞으로 가니까, 물론 엔진 음은 좀 들리겠지만 엔진 진동이 내 발로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로도가 조금 덜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차가 힘들든 말든 그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죠.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보통 오토로 해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안개등이 있는 모델이면 이게 돌아가면서 안개등은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안개등은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로 와이퍼 조절을 하면 되죠. 뒷유리 와이퍼도 이렇게 하면 와이퍼가 켜지고, 이걸 한 번 더 위로 올리면은 와이셔를 쏩니다. 원래 이 차에는 스마트 오디오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5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사제로 내비를 매립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요거는 지금 순정 트립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뭐 내비 누르고 트립 누르고 셋업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제로 매립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요즘은 사제 가이드가 정품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순정 내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생각보다 되게 좋고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동 에어컨이 있는데, 저는 K3는 이 수동 에어컨 돌아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모닝은 이 에어컨 다이얼 조작감이 정말 별로입니다. 탁탁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뭔가 걸릴 듯 말 듯 하면서 돌아가지만 조작감이 되게 엉성해요. 이제 이 다이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더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운전하면서는 요거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돌리는 게 되게 좀 조작감이 불편한데, 요 방식하고 요 방식하고 뭐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일감이 없고, 움직이는 방식도 얘는 요렇게 잡아서 올리다가 얘는 또 요거 잡아서 올리다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일감이 부족하죠. 그런 점은 좀 아쉽고, 디자인적으로 요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에어컨 키고 유리 열선 키고 이런 게 있는 점은 디자인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래에는 핸드폰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 그 아래 또 수납함이 크게 있고,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는 요즘 기아에서 잘 쓰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잠가놨다가 쓸 때만 쏙 눌러서 빼서 쓰면 되죠. 이 날개가 없어서 좀 컵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방식이 앞부분 수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떨리긴 해도 막상 운전할 때 여기서 오는 잡음은 없거든요. 그런 점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어봉은 뭐 높이는 적당하고요. 이 부분은 가죽으로 돼 있어요. 잡았을 때 다 가죽이기 때문에 잡을 맛이 나고요. 이 위에는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데 뭐 딱히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데를 막 하이그로시로 떡칠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포인트들만 하이그로시로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텝 게이트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옛날 방식이고 D모드로 가다가 3단으로 갈 땐 옆으로 쳐주고 2단, 1단, 2단, 3단, 4단, D로 갈 때 4단으로 가다가 내가 3단으로 기어를 내려야 된다 싶으면 바로 쳐주면 3단 가고 2단. 되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죠. 이런 기어도 이제 곧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자식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열선 버튼이 있고, 버튼이 없는데 옵션이 좀 더 올라가면 가죽 열선 스티어링 버튼이 들어가겠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모닝이 예전에 비해서 좌우 폭이 많이 넓어졌죠. 이 시트의 폭이 거의 뭐 준중형급 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앉아봐도 그 정도의 시트의 느낌은 납니다. 준중형 정도 넓이의 시트인 것 같아요. 근데 방석이 좀 짧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방석 많이 좋아진 거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시트인데 이 타공이 돼 있어서 통풍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통풍은 되지 않습니다. 타공이 돼 있어도 다 막혀 있어요. 통풍이 될 거라는 건 상정하지 않고 만든 시트인 것 같아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짜잔, 조수석 역시 선바이저는 있네요. 그래도 이 차는 옆에 아무래도 여성 친구들이 탈 일이 있는 차다 보니까 같이 화장할 때 쓰라고 선바이저 거울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도 옵션이 안 올라가면 여기에 거울 안 달린 차들도 좀 있죠. 이런 모닝은 이런 세심한 부분을 많이 챙겼네요. 실내등은 전구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들 LED로 바꾸세요. 뒷좌석에 왔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앉던 시트 포지션보다 조금 더 앞으로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엄청 좁고요. 구리도 닿죠. 제가 키가 183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제 앞에 앉아있다면 전 여기에는 타면 안 되겠죠. 뒷좌석 암레스트는 이 부분의 재질은 앞좌석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는 가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 플라스틱이에요. 거의 뭐 뒷좌석에는 사람 탈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이 부분에는 과감하게 가죽을 삭제했네요. 그래도 아기 엄마들이 아이와 탈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소픽스는 적용되어 있고요. 아이소픽스는 근데 아이소픽스라고 써있긴 한데 아이소픽스 걸리는 게 없는데요? 없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원래 아이소픽스가 써있으면 아이소픽스 걸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걸리는 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딱지 있다고 아이소픽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이소픽스 걸려면 이 걸리는 해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게. 이거는 사기인데 이렇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열어봤는데 없어요. 아이소픽스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아이소픽스를 어디서 건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모닝 보면은 요 핸들 부분하고 요 기어봉 그리고 여기 도어의 암레스트 부분 시트에 이 암레스트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죄다 플라스틱 써도 운전자는 이런 데 사실상 만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핸들하고 기어하고 암레스트하고 여기만 만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이 차가 재질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데만 조금씩만 가죽을 써줘도 운전자는 만족하고 운전할 수 있거든요. 굳이 막 요런 데까지 다 막 가죽을 감싸서 막 카멜 가죽 씌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최선의 부분만 가죽을 해도 돼요. 좀 더 좀 돈을 쓴다 싶으면 이런 다이얼 특히 이런 데 조작감을 좋게 해주면 나중에 이 차를 팔고 나서도 그 차가 그래도 재질은 참 괜찮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닝은 그런 부분들 잘 챙겼지만 이 다이얼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모양은 이게 괜찮지만 이거에 돌아갈 때마다 걸리는 클릭감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이 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과 재질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하이그로시를 쓰긴 했지만 과하게 막 면으로 떡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고요. 경차가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밤에 타본 결과로서는 안에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엔진이 스파크에 비해 너무 열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의 현재 컨디션이 8만인 걸 감안하면 제가 똑같은 키로수의 스파크도 타봤는데 걔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만약에 경차를 사서 오래 타실 분이라면은 저는 지금의 이 올류 모닝보다는 스파크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이거는 나중에 차 사시면은 꼭 메탈 페달로 교체하세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요거 2개 메탈로 사는 거 정품으로 사면은 10,000원도 안 해요. 아반떼에 들어가는 거나 모닝에 들어가는 거나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그거 사서 꼭 타세요. 이거 너무 미끄럽습니다. 특히 악셀로도 이 진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만 좀 바꿔줘도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계기판에 이렇게 정보창이 있어서 현재 속도도 따로 디지털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평균 속도, 주행시간, 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 뭐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서비스 시기 알림은 딱히 의미 없고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전방 추돌 경고 어떻게 세팅할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은 차가 만약에 앞에 차가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뜻이죠. 그거를 빠르게 세팅할지 느리게 세팅할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보통은 경보 같은 경우니까 이거는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한다고 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차가 쓰고 그러진 않아요.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잠금이 있는데 이거는 주행시로 하시면은 차 주행 시작하고 한 10km 넘어가면은 바로 문이 탁 잠깁니다. 이게 더 편해요. R&D로 해놓으면 너무 차가 또 문이 자주 잠겨서 오히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도어는 설정할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고요. 라이트는 원터치 방향 지시등 몇 번 깜빡일지. 이거는 국민 룰은 3번이죠 5번 너무 많고 7번은 너무너무 많고 3번이 적당합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차 시동 꺼지고 운전자가 떠날 때까지 헤드램프를 계속 켜주고 있는 기능인데요.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 갈 때 무서우니까 차가 이제 가는 길 비춰주라 뭐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 켜놓는다고 해서 차가 상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서비스 시기 알림은 이걸 해놓으면 이제 뭐 10,000km마다 뭐 엔진 오일을 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가기능 자동 평균 연비 자동 초기화는 주유할 때마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한 기름 쓸 때마다 얼마나 연비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운행할 때마다 하면은 운행하고 나서 4시간이 지나기 전에 운행한 거는 초기화 안 되는데 시동 끄고 나서 4시간 지나면은 초기화 됩니다. 연비 단위는 당연히 한국에서는 킬로미터 퍼 리터죠. 이거 리터 퍼 킬로미터 이건 미국 놈들이나 쓰는 거고 온도 단위 당연히 한국은 도시죠. 이 미국 놈들 화시 쓰는 놈들 이거 싹 바꿔야 돼. 이거밖에 없네요. 랭귀지 한국인이라면 한국어 씁시다. 설정 초기화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창은 몇 개 안 되네요. 요걸 이제 계기판에 밝기 조절하는 거죠. 조그만 걸 좀 살짝 움직여가지고 밝게 할지 어떻게 할지. 슈퍼비전 클러스터기 때문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죠. 딱히 눈에 확 띄진 않네요. 모닝의 좀 단점이라 함은 이 텔레스코픽 부분인데요. 사실 모닝은 텔레스코픽이 안 되죠. 이게 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의 높이를 이렇게 위아래로만 조정할 수 있고 놓고 빼고는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위아래로만 조정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보통 이제 시트에 앉아서 손목 정도 오는 그 정도 깊이가 스티어링 잡기 괜찮은 위치라고 보는데, 저는 이 핸들에 맞춰서 제가 팔을 쭉 뻗으면 스티어링 깊이는 대략 맞죠. 하지만 발은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시트를 뒤로 밀었다 그러면 스티어링이 너무 멀리 있어요. 이게 스티어링이 텔레스코픽이 되면 제가 이거 스티어링을 빼면 되는데 앞으로 빠지질 않으니까 결국엔 제가 앞으로 가서 이 스티어링의 깊이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맞춰야겠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다리를 오므리고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틸트뿐만 아니라 텔레스코픽도 가능하게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의 모닝은 한번 꼭 앉아들 보시고 이 스티어링의 깊이가 자신에게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매우 애매합니다. 지금